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추석은 잘 쉬셨죠? 네네. 추석 연휴 때 언중요골이 없었기 때문에 2주 만에 뵙네요. 푹 쉬었습니다. 네, 푹 쉬었습니까? 네, 너무 금방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얼굴에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약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침에 세수를 못해가지고. 아, 기름기입니까? 네. 마음만은 기름 젖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클렌징으로 이렇게 닦아냈어요. 자, 헬마의 발자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요즘 뭐랄까요?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국기문란의 인플레이션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렇게 걸핏하면 국기문란?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국기문란, 뭐 공산 세력, 뭐 이런 어떤 말의 인플레이션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데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는 포털 사이트 다음에 클릭 응원을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제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IT 뭐 이렇게 인터넷 나오면 이게 네. 약해가지고. 근데 일단 매크로는 불법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닌데 다만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결과가 해당 회사에 뭐 손해를 끼쳤다든지 네. 영업 활동에 영업 방해가 방해를 된다든지 뭐 그럼 이제 업무 그런 방해잖아요.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굳이 따지자면 다음 포탈의 업무를 방해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지적이고 그렇죠. 뭐 이걸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다른 어떤 그 포털 사이트의 여론 형성 과정에 뭐 이런 조작이 또 추가로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차단하기 위한 어떤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응원을 많이 하게 했었던 게 이제 국기문란이다라고 하면 그건 좀 따져봐야 될 점이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론 조작 아니냐, 차이나 게이트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반국가 세력까지 얘기가 나왔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엊그제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좌편향 포털인 다음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놨고요. 뭐 간첩이 했답니까? 이제 북한 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의 직접 지시로 범부처 TF 여기에는 이제 방통위와 법무부 등등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거를 구성을 해라라고 긴급 지시를 하니까 곧바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역시 마찬가지로 9.11 테러까지 거론을 하면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언중요골의 단골 손님이신데 이번에는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안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 점프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클릭 응원을 하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이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을 해서 부정선거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 매체들도 일제히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한중 축구 응원전에 중국 응원이 89% 다음 포털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묘사하는 기사를 냈고요. 그리고 사설도 별도로 썼습니다. 92%가 중국 축구 응원하는 포털 여론 조작 방지 대책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서울신문도 사설을 썼는데 포털 다음 장악한 중국 응원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아니 근데 저는 거기서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의문이 네. 반국가 세력이나 북한이 그런 짓 했다고 쳐요. 그래서 얻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뭐 중국 응원 10,000건당 골 1개씩 주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경기 끝난 다음에 집중됐었다면서요, 클릭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김승주 교수님이랑도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매크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클릭 수를 이게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그 2개의 우회 접속 IP를 통해서 발생을 했다는 거고 네. 그게 집중된 시간이 이제 응원전이 끝나고 난 이후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인 0시 30분 이후에 집중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카카오 측에서 그 밝힌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그걸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좀 띄워줘 보세요. 예. 그림을 보시면 좀 명확해요. 노란색 그 그래프로 표시되는 네, 요겁니다. 예. 자, 노란색으로 갑자기 확
수치가 늘어나는 시간대. 저게 이제 0시 30분 이후거든요. 경기 끝난 다음에 경기는 이미 0시 이전에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늘어난다라는 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포털에서 운영하는 저 클릭 응원이라는 그 환경 자체가 애초에 이런 식의 매크로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돼 있고요. 로그인을 안 해도 클릭을 누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각 개별 IP당 뭐 클릭의 어떤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이 수천만 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주 쉬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스무리한 게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A 팀하고 B 팀이 붙는다면 어느 네. 팀이 우세하냐, 뭐 그다음에 어느 팀을 응원하느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 비스무리한 거잖아요. 지금. 지난 8월에는 그 하나이글스하고 롯데자이언츠가 응원전을 하는데 8천만 클릭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인데 8천만 클릭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보니까 이제 중복 클릭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안 해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만 하면 몇 번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10번 하면 막 빵빠레를 울려줍니다. 많이 해서 잘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 클릭 응원을 만들어 놓은 포털 사이트의 의도라든지 그럼 이게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에요. 로그인 여부가 관건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핵심적인 건 아닌데 다만 그렇네.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기 쉬운 게 로그인을 안 해도 되는 다음이다. 상대적으로 쉽다. 그렇습니다. 요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 0시 30분 이후가 중요한 게 저도 이제 어제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DC 인사이드 갤러리를 직접 찾아봤는데 VPN 게이트라는 갤러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 이용자들이 많이 몰리는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건데 DC 인사이드에는 별별 갤러리가 다 있거든요. 네네네. 김정배 시선 집중 갤러리도 당연히 있고요. 있어요? 헬마우스 갤러리도 있습니다. 그래요? 오. 이거는 이제 개설 신청만 하면 웬만한 마이너 갤러리는 다 신청을 받아주기 때문에 마이너라니. 네, 알겠습니다. 마이너라니. 어쨌든 VPN 게이트도 이제 마이너 갤러리 중에 하나인데 그 우회 접속 그 프로그램을 쓰는 유저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자기들끼리 정보도 나누고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런 데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 축구 응원 논란이 일어났던 그 시각 0시 38분에 올라온 게시글이 있습니다. 네. 게시글 제목이 뭐냐면 축구 응원 주작 중. 그러니까 조작을 하고 있다. 어떤 네티즌인지 안 거죠, 그러니까. 네, 특정 네티즌이 이제 그거를 이제 올린 거죠. 지금 보시는 이제 이 화면인데 네. 보면 저 까만 화면에 글씨가 쫙 올라가는 화면은 CMD 화면이라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내가 돌리고 있다는 거를 인증한 겁니다. 자기가 올렸어요? 자기가 올린 겁니다. 본인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도 뭐라고 썼냐면 2대로 돌리고 있다라고 적어놨어요. IP 2개라며. 그러니까요. 우회 접속 IP 2개였지 않습니까? 네.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이거를 이제 이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유저가 인증을 했고 이게 0시 38분에 올라왔으니까 시간도 얼추 같네요. 딱 거의 이제 겹치는 시간대인 거죠. 그 뒤에도 보면은 뭐 1시쯤에는 중국 응원이 한국 응원을 추월했다라는 것도 이제 자기가 직접 인증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네이버에 대해서도 매크로를 시도를 했는데 네이버는 로그인을 막아놔가지고 그래서 안 됐다. 저런 것도 이제 직접 자기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다 그 시간대입니다. 자진 납세했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자진 납세를 한 것도 있지만 이 DC 인사이드를 비롯한 인터넷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저걸 소위 이제 그 인증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재밌는 일을 한 다음에 내가 이걸 했다라고 인정을 받는 과정. 이게 굉장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중요하거든요. 자존감을 높여주고 네, 이 놀이 문화에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장난이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하나의 이제 거대한 놀이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물린 거죠, 말하자면. 미끼에 걸렸다. 낚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제 떡밥이라고 떡밥을 물었다라는 표현도 직접 쓰면서 정부 야당이 물었다. 이 정부 여당에서 떡밥 물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떡밥 물었다라는 게시글도 올라왔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야말로 이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떡밥을 큰 물고기가 물수록 신이 나는 거죠. 대통령실이 물고 정부 여당이 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이런 상황인 거고 오죽했으면 이 고정 리그로 이 어떤 현상을 유도한 주작을 시도했던 이 유저 같은 경우는 너무 신나가지고 자기가 여기저기 계속 댓글을 답니다. 심지어 제가 어저께 밤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어저께 밤에도 그 자기 아이디를 그 공개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땡땡들이 국정원 들고 쫓아온다.
쉽게 말하면 한 건 했다. 내가 한 건 했다. 크게 한 건 했다 이거는. 아, 이거 엄청 이제 자랑스러워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내 무덤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추모 행렬 들어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댓글을 남긴다든지. 그러니까 시종의 일관 이 정부 여당이 진지하게 이 사안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조롱하는 태도로 맞받고 있는. 헬마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한덕수 총리가 네. 뭐 포털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죠. 그렇죠.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보고 받고 그럼 문제가 심각하네. 그럼 한번 좀 알아봐. 저는 지시할 수 있다고 쳐요. 네. 방통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방통위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잖아요. 네. 헬마가 파악한 내용을 방통위가 몰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다 지금 그러면. 근데 왜냐하면 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DC 인사이드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런 식의 조작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요. 그 중에는 범죄성이 있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어떤 야외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에 무슨 폭탄을 설치하겠다라든지 예. 이런 식의 글들이 종종 올라오고요. 예, 그래서 예.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협조 대상이기도 한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 이 사안을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나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혹은 아예 무능하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이걸 아예 모르는 상태로 이 소위 그 주장 논란에 참전했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는 그러면 건데 결국은 사안의 본질은 국기문란이 아니라 직무유기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정치적 배경을 뒤에 깔고 있는 거 아니냐. 알면서도 일부러 키운다?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키워요? 거기에 대해서 이 DC 인사이드 VPN 게이트 갤러리의 유저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댓글에다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망할 각이 보이니까 대충 명분 찾기 들어간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에이 설마. 커뮤니티 유저들끼리 할 정도로 그러면-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강서구청 보궐선거도 부정선거였다 이 얘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박성중 의원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부정적인 댓글 같은 것들은 이렇게 다음에 반국가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식의 장난을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가 지나친 장난, 어쩔 때는 거의 범죄에 근접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노리는 게 이렇게 나와주는 거거든요. 상대가 진지하게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봐주는 거, 그리고 최대한 이를 키우는 거. 이게 원하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장단을 맞춰주는 셈이고요. 이거는 정부 여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기문란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들을 더 자주 일어나게 하는 어떤 문제를 키우는 방식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하필이면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이렇게 진지하게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TF까지 꾸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 지점인데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래서 하필 중국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중국에 대한 응원이 한국을 넘어서서 치솟았다. 이걸 지금 걸어가지고 김기현 대표나 박성중 의원이 이제 사안을 키운 건데,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왜 중요하냐면 2020년에 있었던 소위 차이나 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베라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시발점이었는데, 그때 한 일베 사이트 유저가 자기가 중국 제중동포, 그러니까 조선족이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면서 내가 이 2020년 총선에 직접 개입한 당사자 중에 한 명이다. 중국 정부가 조선족 부대를 운영을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댓글 부대? 댓글 부대를 운영해서 여론을 조작을 했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총선에 개입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압승을 할 수 있었던 거다. 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직접 반응을 해서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백악관에 제보를 하겠다면서 미국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차이나 게이트 사건인데 예. 전혀 사실 무근이고, 그때 뭐 우리 미디어 오늘에서도 굉장히 이 사안을 이제 대대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는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2, 3년을 이 사안을 여권에서 이제 끌고 갔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키워드는 중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반격 카드를 찾기가 어려울 때 여권에서는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현중 정서의 바닥을 건드리는 이런 이슈를 키우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지금 그 보수 언론들이 자꾸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 보도를 해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도 공교롭게도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죠.
그렇습니다. 공통점을 찾아보자면요. 헬마의 설명을 쭉 듣다 보면 제가 볼 땐 포인트는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땐 그럼 남은 포인트는 딱 하나인데요. 경찰 수사가 얼마나 속도를 올릴 수 있느냐.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인증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사하는데 오래 걸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의아한 게 뭐냐면 생각해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소위 살인 예고글이 한창 그 유행처럼 번질 때 네. 그때도 DC 인사이드가 주요 진원지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많은 글들이 VPN을 사용해서 글을 썼습니다. 금방 잡아냈잖아요. 바로바로 거의 오전에 쓰면 오후에 잡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경우는 고정 닉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고정적인 아이디를 사용하는 유저가 본인이 인증한 거기 때문에 제가 경찰이었으면 이미 체포를 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잡는 거냐 안 잡는 거냐. 근데 그 인증까지 했다는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안 해놓고 했다고 혹시 그 장난질 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는 의심이 자기들끼리도 나옵니다. 예. 이거 잡았는데 뭐 땡땡이가 아니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작 걸리면 어떡하냐 뭐 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게시판에서. 알겠습니다. 너무 키웠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노지민 기자 발제 들어보죠. KBS 사장 문제. 네, 지금 사장이 원래대로면은 이 4일에 임명제청 일정이 다 끝나서 대통령한테 임명제청을 하고 아마 이제 국회 인사청문 요청까지 하고 이런 단계로 갔을 수도 있는 시점인데 갑자기 꼬여버렸습니다, 상황이. 지금 정리하면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이제 그 이사들이 했는데 과반이 안 나왔고. 네. 그러면 다 재투표를 해야 되는데 재투표 절차를 중단시키고 그 사이에 지금 일이 벌어진 게 그렇죠. 3명의 후보가 있는데 2명이 사퇴했다면서요. 지금 후보가 확인된 거는 일단은 한 명이었고 지금 추가적으로 2명이 사퇴했다고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조금 전에 네네. 뭐 최재훈 사장 후보도 사퇴를 했다. 네, 최재훈 후보가 사퇴를 했고 이제 여권 이사가 있거든요. 6명 중에서 이제 김종민 이사라고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사가 있습니다. 예. 네. 책상 위에 올라갔던 분이죠. 네, 책상 위에 올라갔던 그 유명한 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4일에 이제 3명의 후보를 면접을 하고 나서 6시까지 면접을 진행하고 투표를 한 거죠. 이제 3명을 놓고 투표를 했더니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뭐 투표를 한 사람당 몇 명이 받았느냐라는 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영풍 후보가 가장 적은 표를 받았고 뭐 박민 최재훈 후보가 그게 큰 차이 없이 1, 2위 정도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이 원래대로 정한 그런 합의한 원칙에 따르면 1차 투표를 했을 때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 투표를 3번까지 한 다음에 3번을 해도 과반이 없으면 재공모를 하자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안 나오니까 이 여권 서기석 이사장이 이걸 갑자기 정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정도 논의를 하고 나서 결선 투표를 6일로 미루자라고 한 거죠. 한 네. 이사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음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어제죠. 어제 그 여권 김종민 이사가 사퇴를 사의를 표명을 했고 네. 뭐 사퇴 처리가 아직 된 거는 아닌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 중에서 최재훈 그 KBS 부산방송총국 기자가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이제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그 낙하산설이 유력했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정리를 하면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 이제 결선으로 가기 위해서 1명을 떨어뜨리고 2명만 이제 추려놨는데 후보를 네네. 그 2명 가운데 1명인 최재훈 후보가 사퇴를 선언했다. 했죠. 예. 그러니까 1명만 남은 거죠. 그렇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애초에 그렇죠. 이게 이제 의결을 미룰 게 아니고 2명이 추려졌으면 결선 투표를 바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4일에 이걸 다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날짜를 바꿨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이 결선 투표를 미룬 이유도 이사 한 명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미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납득을 할 만한 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전 9시에 그 이사회를 열어서 뭐 지난번 이사회를 쭉 이어가는 거다라고 여권 이사들은 주장을 하는데 결선 투표를 이어가자라고 해놓은 상황이지만 일단 후보 한 명이 사라져버리면서 한 명이 남았고 그리고 지금 김종민 이사가 사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원래 6대5에서 여야가 5대5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반으로 의결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이사회가 개회를 하려면 또 정족수가 과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권 이사들이 참석을 안 하면 이사회 자체가 열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3명의 후보 가운데 최종적으로 하여간 뭐 그러니까 과정은 생략하면 박민 후보 1명이 남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박민 후보에 대해서 찬반 표결에서 과반이 나오면 그냥 사장으로 이제 되는 건데 네. 지금 여대 야 이사 구도가 6대 5인데 여권 추천 김종민 이사가 사퇴를 선언해서 5대 5가 돼버렸다. 그럼 그렇죠. 과반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종민 이사가 제가 어제 밤까지 확인하기로는 그 사퇴 처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사직은 유지가 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뭐 그 상황에서 변동이 없다면 갑자기 뭐 급박하게 지금 처리를 하지 않는 한은 이사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지금 이사들이 원래 야권 이사들이 서기석 이사장이 결정한 대로 결선 투표를 미뤄서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참을 선언했다가 오늘 대신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논의를 하는 와중에 김종민 이사가 사의를 번복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또 한 가지 관건 포인트도 될 수 있을 제가 것 볼 같습니다. 때는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딱 포인트 하나만 뽑아낸다면 김종민 이사의 사퇴 선언. 네. 이유가 뭐냐? 결국 이거 아닌가요? 핵심적으로는? 그 지금 사실 놓고 보면 김종민 이사 같은 경우는 지금 KBS 여권 이사 중에서 절반 정도가 KBS 노동조합 출신이기 때문에 그 내부자들이 외부 낙하산은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전해지는 형식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좀 책임지는 차원에서 물러나는 거다라는 취지를 밝혔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최재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퇴를 하면서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오늘 아침에 좀 전해졌는데 투표를 앞두고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면서 김희철 전 사장이 제기한 사장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희철 사장이 그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게 10월 20일에 선고가 될 예정이었고 그리고 4일에 만약에 임명제청이 이루어졌으면 뭐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과정까지 사실 걸림돌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집행정지 가처분 그 인용 결정을 할 때 이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느냐를 판단할 때 무언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인지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장 공모가 미뤄지게 되면 공모가 사실상 제대로 뭐 후보를 추리기 전에 이 선고가 나오고 새로운 사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언급하면서 그만둔 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면 저는 심플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당초 이제 낙하산 박민 후보가 이제 되는 걸로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권 성향의 이사조차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허술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는 여기서 중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헬마가 발제했던 그 응원 클릭과 네. 지금 이야기되는 요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통위가 목소리는 되게 센데 집행력은 뭔가 되게 허술하다. 그렇죠. 큰 목소리만큼의 일처리 실력이 있진 않다. 그러니까 뭔가 정교하게 진짜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뭔가 정교하게 그러니까 일을 짜가지고 실행에 들어가서 결과를 끌어내는 능력이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기민하게 파악해서 상황을 파악해 들어가는 능력 모두가 지금 뭔가 떨어지고 그렇죠. 있다. 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사연이지만 거기에 걸쳐 있는 공통점은 이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렇게 박민 후보에 대해서 반발이 클 거는 거의 한 두어 달 전부터 예상이 이미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여권 이사들 사이에서 내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도 그만큼 있었던 거고 게다가 이게 사실 전례에 비춰보면 좀 어느 정도 예상된 측면도 있었던 게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게 지금 뭐 이제 몇 표가 이탈했다 이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2014년에 그 조대현 사장 임명됐을 때 그때 원래 애초로 여권이 미는 후보라고 이렇게 알려진 후보는 홍성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이사 후보들 대상으로 투표를 했더니 조대현 후보가 6표를 받고 홍성규 후보가 5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부지리 사장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때 이 홍성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반감을 샀느냐라는 거를 좀 분석한 것들을 모아보면
일단은 반 KBS적 인물이다, 반 지상파적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이제 방통위에 있으면서 그 종편 출범하는데 좀 기여를 했고 이제 뭐 KBS 외부 출신인데 과거 방통위에 있으면서 KBS에 이익이 되지 않게끔 뭐 통신 재벌을 옹호한다거나 이런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고 예. 뭐 같은 선상에서 박민 후보 같은 경우 비교를 해보면 역시 방송계에 아예 몸을 담지 않았던 인물이고 지금같이 KBS가 좀 자생력이 갈수록 없어지는 상황에 와서 내부 인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예 칼을 빼들고 정말 큰 변화를 이끌 수도 있다. 뭐 이런 위기감 같은 게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내부에서 표를 끌어오고 다독이지 못하면 사장 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면서도 너무 대처를 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나저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 김종민 이사 사퇴 여부가 어떻게 확정이 될지가 조금 관건이긴 한데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흐름들을 쭉 보면 상식적으로는 공모를 다시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지금 후보를 원래 표결을 하려고 했던 대상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뭐 과거에 김희철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3명 후보 중에 2명이 사퇴하면서 1명이 남은 경우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뭐 면접을 보고 이런 절차들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공모를 하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는 맞는 판단인 것 같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일이 추진돼 온 것들을 보면 정말 수적 우위에 맞게끔 표 조정이 된다면 갑자기 원래대로 우리가 공모를 끝냅시다라고 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결국에는 KBS 사장에 어울리는 사장 후보자가 누구냐를 KBS 이사회가 고민하고 토의하고 그걸 결정하는 과정이 아니고 지금 이 모든 게 결국 이제 시간표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10월 20일에 김유철 사장이 가처분 신청한 게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그 전에 사장 공모를 끝내고 인사청문회로 넘어가야 이게 이제 어그러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내년 총선 4월 전에 KBS가 정리가 되어야 그래야 거기에 맞는 이제 방송 환경을 이제 여권 나름대로 구축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KBS라는 방송사의 직접 이해랑은 별 관련이 없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인 거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정말로 그러니까 그 뭐 찬반을 떠나서 얘기해도 뭔가 그 세련됨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다. 그렇죠. 그죠? 능수능란함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다. 너무 거칠다. 투박하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전부터 뭐 방송 기술자가 돌아온다. 그리고 그런 방송 기술자가 돌아오는 것에 걸맞게끔 방송계가 좀 재편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사들을 바꾸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어렵게 볼게요. 지금 현재 방통위원이 딱 2명이잖아요. 이동관 그쵸. 위원장하고 이상인 위원. 근데 둘 다 방송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동관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네. 이상인 의원은 법조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방송 내지 KBS 내부에 대해서 정통하냐라는 문제가 여기서 보니까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KBS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거부감 같은 것들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걸 제대로 이제 하고 그럼 어떻게 이게 조정돼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시나리오 구성 능력이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4일, 5일, 오늘 6일까지 지금 이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렇죠. 파열음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오죽하면 투표를 하다가 중간에 이거를 땅땅 치고 나갔을까라는 생각도 참 들면서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중간에 나가는 게 유행인가 봐요. 그래요? 저희도 중간에 나가볼까요? 뭐 저한테 불만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뭔가 좀 이제 그 가닥이 잡힐지 안 잡힐지 요걸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오늘 이게 그 정리가 안 된다면 이게 꽤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돼버리면. 네. 그러면 이사 추천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그렇죠. 이사 추천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KBS 입장에서는 연말에 KBS ETV 네, 제어가도 걸려 있고 신청 관련된 문제가 당장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이후로는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권에서 계속 미뤄왔던 이걸 추진하면서 해왔던 게 지금 KBS가 위기이기 때문에 협상력 있는 후보가 와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어그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그 두 발제를 종합하면 그 공통 키워드가 하나 나오네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뭘 몰라. 포털을 모르고 네. KBS를 몰라. 그렇죠. 이런 얘기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정리 잘했죠? 결국 이제 실력의 문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미치는 해악은 가볍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언중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